저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코스프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국회의원직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평생 공작 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몰입애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 윤희숙 의원 부친의 이 투기 의혹, 이 정치권의 날선 공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야의 뜨거운 장점들 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학 교수, 이경 대덕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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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가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제 그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부친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윤 의원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세종시에 영농 계획서까지 제출을 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 먼저 이두하 변호사님께서 이 내용만 좀 정리해 주죠. 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 3,300평 정도 되는데요. 2016년 당시 이제 이걸 매입을 하면서 영농 계획서를 내고 이제 본인이 영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영농이 이제 작용을 하지 않고 이제 그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위탁 영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위탁 영농을 하다가 그 5년이 만료되고 나서는 사인 간에 이 농지 경작에 대해서 임대차를 따로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인 간의 계약을 농어촌 공사를 통하지 않고 사인 간의 계약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저기에 이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있었지만 그 이후 이전이나 그 이후의 시기에는 주민등록이 실제로 저기에 있지 않았고 또 주민등록이 있었던 시기에도 전이면에 거주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은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버지가 토지를 샀던 사실은 며칠 전에야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마음속에 그 생애 마지막에 다다르신 아버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모릅니다. 이게 의도적인 위법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지만 위법을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의혹이 없는 건지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부모님 재산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알았는데 저희 오빠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윤 의원은 이제 들으신 대로 아버지가 땅을 샀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이 고령의 아버지가 10,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샀는데 그동안 몰랐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어요. 김종욱 교수님께서 보시면.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시겠습니다만 뭐 국민들은 의혹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내려가서 왜 그 땅을 구입하셨는지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내려갔다? 전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친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산업단지도 생기고 전철도 들어오고 이 얘기는 투자에 목적했다는 걸 본인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갑자기 내려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근 8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계속 그 윤희숙 의원이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있었을 건데 그 정도 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그걸 몰랐다? 내려오시게 되면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여하가 6년이 지난 다음에 10억 정도의 이익을 실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억인데 지금 한 10억 정도로 이익을 봤다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아예 전혀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이 있으니 알았다 그것은 그러니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걸 타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혹이 있으니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의혹이 있으면 다 수사받고 조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선 깔끔하게 조사받고 수사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이런 말씀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또 앞뒤가 좀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나 투기 의혹 여지는 변명하지 않겠다. 토지는 매각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으로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다고는 보십니까?
이게 두 가지 의혹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예. 첫 번째 의혹이 이제 아버지 부친의 세종시 농지 매입이 투기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렇습니다. 의혹이 네. 이건 뭐 어제 기자회에서 밝힌 대로 특수본에서 합수본에서 아주 공명정대하게 엄중하게 다 수사를 해서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윤희숙 의원은 뭐 이번에 그 은행의 그 거래 내역서까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의혹은 그 과정에 윤희숙 의원이 사전에 인지해서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차명으로 소유하려고 돈을 그렇거나. 제공했거나 예. 아니면 내부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런 식의 좀 큰 의혹들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숙 의원도 단호하게 어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절대 이게 없기 때문에 예. 이게 명백하게 내가 혐의가 없는 걸로 드러나면 그것을 주장했던 음해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라고 되받아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뒷부분은 뭐 결과를 보면 알 것 같고 예. 지금 김정욱 교수가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에서 아버지의 투기성 의혹에 대해서는 네. 윤희숙 의원도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기된 의혹 자체가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을 봐도 투기나 투자를 염두에 두고 농지를 구입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되기 얘기는.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농지법 위반과 주민등록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단 여기서 관건은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그걸 사전에 몰랐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윤희숙 의원의 말로는 일찍 결혼했다가 일찍 이혼해서 돌아온 딸 자식으로서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고 사실은 심지어는 의절했다고 할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5년 이상 독립된 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 아버지의 재산 규모나 아버지의 노후를 대비한 투자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저는 그 부분도 밝혀지면 예. 윤희숙 의원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설마 네가 몰랐겠느냐라고 하는 예. 합리적인 의심이 맞는 건지는 저는 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영 교수님. 우선 뭐 아버지 편지까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님께서 그 편지를 쓰셨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논란거리로 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의원이고 이거 사실관계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팩트 위주로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2016년도에 구매를 했고 그 당시에 KDI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윤희숙 의원이. 예. 그리고 뭐 아버지가 산지를 몰랐다고 하지만 그때 위탁 경영을 하신 분이 그 아버지께서 그 윤희숙 의원 집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어떤 증언 그것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만으로 79세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인 나이로는 80세입니다. 80세 어르신께서 3,300평 그것도 서울에 주소를 계신 분이 세종에 그것도 밭도 아니고요. 예. 농지입니다. 농지를 샀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아무하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있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왜 또 3,300평인가라는 것도 한번 우리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땅 보유세 중에 가장 낮은 게 농지입니다. 이 보유세 자체가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8년간의 그 농사를 짓게 된다면은 네. 양도세도 감면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3,300평이냐? 1헥타르가 3,300평인데요. 이것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헥타르 3,300평을 상속을 했을 경우에 예. 이 상속받은 자녀조차도 이것을 양도세 감면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예. 이렇게 앞뒤 상황이 너무나도 잘 떨어지는데 예. 이것을 무조건 몰랐다, 아버지하고 서운했다 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예.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본인도 윤희숙 의원도 요 부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고백을 했고 조사를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예, 예. 근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은 발가벗긴 채로 다 조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뭐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으나 의혹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결론이 나오고 발가벗긴 채로 수사를 받은 다음에 결론 나온 다음에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의혹만으로도 본인은 정권 교체 누가 될까 봐 그리고 네. 자기는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투기성 의혹이 제기되니까 정말 도의적 책임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의원직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왜 던지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너희들가 의혹이 이렇게 많고 투기성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공한다면 의원직 던지는 걸 환영을 해야죠. 아, 정말 의원직을 확실하게 던질 정도로 네가 죄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직을 던질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사신성인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히려 본인으로도 지금 유죄 판결 받고 사실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수많은 범법 혐의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의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원직을 자기는 아니지만 아버지에 연루됐다고 하는 그 합리적인 도덕적 의혹 때문에라도 나는 깔끔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버린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의원직을 왜 버렸냐라고 저는 소통을 치는 건 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대응에 관해서는 좀 뒤에 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거고요. 지금 의혹의 첫 번째 의혹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친의 이제 주민등록법과 이제 농지법 위반 관련된 것이고요. 자, 다음 의혹은 이제 윤 의원이요.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직 시절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 의원은 KDI 내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한 거라고도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상황. 그래서 이제 윤희수 의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했냐 이 의혹이 윤희수 의원한테는 가장 법적인 책임이 문제되는 거겠죠. 네. 지금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이 부분은 사실 윤희수 의원이 알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몰라도 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법률적 책임으로 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부친이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권익위에서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어요. 야당 국회의원 의원직도 지금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친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특수본에서 그냥 허투루 넘어갈 특수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특수본인데 열심히 공정히 수사를 하시겠죠.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12명 중에 제가 이 상황을 쭉 봤더니 10명 이제 2명은 비례대표니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명을 해서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 10명 계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수사 진행 중인 분 중에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난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상호 의원밖에 없어요. 시효 완성 이후로 불입건됐습니다. 8월 19일 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사 진행 중이에요. 근데 뭐 이분들은 뭐 탈당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그냥 뭐 의원직 사퇴 이런 건 아니에요. 탈당을 안 하니까 당에서 탈당을 권유했지만 탈당계를 낸 분도 탈당계 처리 안 해주고 탈당계 안 낸 분은 가만두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탈당계 낸 사람은 왜 처리 안 하냐고 했더니 탈당계 안 낸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처리를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유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처리할 거고 법률적으로 윤희수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에서 수사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KDI 연구위원일 때 문제면. 그럼 특수본이든 합수본이든 수사해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작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왔다 갔다 했다면 그 CCTV도 다 공개해라. CCTV도 다 뒤져보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있다. 그럼 지금 홍장표 KDI 원장 아니세요? 그분이 청와대 수석하지 않으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분이 KDI 원장으로 있는데 로그인 기록 다 내면 되겠죠. 근데 예타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일반 산단은 그 KDI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되고 국가 산단만 문제 되잖아요. 근데 그 국가 산단과 관련해서는 2017년 7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 땅은 2016년에 매입했대요. 그리고 2019년 12월에 예타 검토에 들어가 2020년 9월에 예타가 통과됐는데 이때는 윤희수 의원이 저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2016년에 그만뒀다는데 2019년에 예타 검토에 들어가서 2020년 9월에 예타가 통과된 걸 어떻게 미래 예지력이 있어서 알고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검토 기록, 로그인 기록 이런 그 전자 기록 같은 것도 다 KDI에서 갖고 있을 테니까 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했으니까요. 자, 수사하시면 될 거예요. 예타 기록 내에 관련된 KDI 관련된 내용도 해주셨고 민주당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왜 안 그러냐 요렇게까지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박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주시죠. 우선은 탈당계는 지금 내신 분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해서 탈당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출당 조치가 되어 있는 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정치 공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LH 의혹으로 시작된 거였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가 가족 동의서까지 정보 공개 동의서까지 제출을 해서
국민권익위에 봐달라고 했던 부분에 지금 의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요. 정치 공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모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기사화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먼저 취재를 해서 기사화됐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기사를 찾아보게 된다면은 정치부 기사보다 사회부 기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이렇게 무언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지금 밝혀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그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런데 공수처는 아예 수사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공수처에는 수사 의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니스 의원이 나를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은 그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번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린 거고 이미 특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무슨 민주당에서 뭐 비아냥거렸다든지 뭐 그 뒤에 뭐 말씀을 주시겠지만 뭐 낄낄거리고 음해했다 이런 되게 자극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로서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끌끌대고 음해한 발언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나 여쭤볼게요. 그 윤희숙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퇴하고 결정을 하겠다 하고 수사받겠다라는 거는 뭔지 모르게 이제 책임감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사퇴 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쪽에서 해석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사퇴 쇼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 이제 가장 마지막 기자회견을 보면은 막 울분을 토하는 듯한 네. 그리고 또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많이 이렇게 내 보이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무언가 많은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이 있고 그럼 철저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고 본인이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막말을 하시기 전에 솔직히 좀 체크를 좀 하셔서 의혹에 대해서 그냥 일부 나온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부 검증을 하신 다음에 예.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쇼가 아니냐라는 발언도 나왔을 뿐인데 이 사퇴 쇼가 아니냐라는 발언 자체가 이것이 비아냥입니까?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요, 의원직 사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가진 마지막 자기 특권과 권한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정권 잡았을 때 촛불로 대통령 탄핵에서 잡지 않았습니까? 2016년 광화문에 모였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뭐였습니까? 대통령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내려와라. 최순실 국정농단했는데 뭐하냐? 대통령 탄핵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사퇴하러 끌어내렸던 사람들이고 그걸로 정권 잡았던 사람들인데 본인이 지금 유죄 판결 받은 국회의원, 이상직 의원,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재판 기소 중인 최강욱 의원이나 이 황운하 의원들, 윤미향 의원, 그 숱한 그 상황에도 유죄 판결 받으면 법원이 잘못했다. 기소되면 검찰이 잘못했다. 대법까지 가자. 그러면서 국회의원직 끝까지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 끄집어냈던 그 정부가 이제 와서 윤희숙 의원은 자기 스스로 다 발가벗겨 수사를 다 해라. 수사에 다 협조하겠다. 수사 결과에 다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렇지만 내가 누를 끼쳤으니 국민들에게 누를 끼쳤으니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왜 쇼라고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제발 사퇴를 쇼라고 하는 것만큼 민주당이 가장 제가 볼 때 할 말 없는 논리적인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변호사님. 20대 국회의원 때 손혜원, 민병두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요. 뭐 이분들이 왜 사퇴 의사 밝혔는지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비리나 범죄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임기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끝까지 지켰으니까 사퇴 쇼입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본인과 관련된 게 아니고 지금 본인과 관련된 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정도죠. 근데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거는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윤희숙 의원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수처가 적절치 않으면 특수본, 합수본에서
수사하라고 이어서 얘기했어요. 거기서 수사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책임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1명이 수사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가족들 수사가 아니라 민주당 탈당계 제출한 사람, 탈당계 제출 안 하고 버티는 분들, 이분들 모두 수사 진행 중이고 본인 관련된 건데 제가 이거 하도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표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무 책임지는 모습 안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 안 하시나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이겠죠. 여당 의원이 봤을 때. 근데 그분에 대해서 권익위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전현희 의원 아니신가요? 전 의원 민주당 당적을 가지셨던 분이고 사무총장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셨던 분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뭐 이 여권 민주당계에 있는 분들한테 불리하게 수사 의뢰를 했을까요? 아주 공정하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자기들 민주당에 속한 분이나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는 일부 탈당, 뭐 출당 조치가 또 내려질 거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해주셨는데 의원직 사퇴를 두고 지금 저희 논란이 좀 뜨겁습니다. 또 윤희석 의원 부친 투기 의혹이 이제 정치권 공방으로 이렇게 점점 번지고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윤희석 의원의 반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좀 황당해가지고 왜 사퇴를 했지?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은 정말 이게 투기 목적으로 샀느냐 안 샀느냐. 윤 의원이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다 보이잖아요. 속이 뻔히. 80세 노인 혼자 했다고 믿기지 않습니다. 유니스 게이트입니다. 윤희석 의원이 위선적이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영배, 한준호 여러 여당 의원이 차례차례 나서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의원직을 내건이도 있습니다. 저한테 죄가 없으면 부디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숭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이제 어저께 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윤희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분개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제기만 계속되지 확실한 증거를 다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윤희석 의원의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왜 윤희석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사퇴한 게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벌어졌었고 국민이 분노했었고 LH 사건이 났잖아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 내용 가지고. 민주당 정부의 여자도 엄청 공격을 했었거든요. 매섭게 비판을 했어요. 특검도 하자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도 제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여당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니까 야당이 그때야 권익위에다가 본인 스스로가 전수조사를 요청한 거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12명의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가 됐어요. 여기에 민주당이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무슨 공격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근데 갑자기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도덕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표결 붙여가지고 사퇴시킬 수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야당은 여당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본인이 과거 5분 발언을 통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얘기했을 때 본인은 임차인이었지만 임대인이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이나 주동물 지민법 위반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대체로 본인이 인정을 했고요.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뭐냐면 이 정보를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냐에 대해서 의혹이 많으니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정보가 확인된 게 없이 KDI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했기 때문에 뭐 화가 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김 교수가 사퇴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사퇴한 일을 이해 못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뭐 게이트다, 그다음에 유선자다. 그리고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아버지랑 짜고 하지 않았느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항상 했던 의혹 제기한 사람 뭐라고 요구합니까? 사퇴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 사퇴했잖아요. 그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2016년에 국정농단상 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직을 내려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국정농단 의혹이 있으니 대통령이 수행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했던 민주당인데 윤희숙 의원이 조그마한 건 자기가 아니지만 누가 될 만한 의혹이 있어서 자기는 당당하게 사퇴한다고 그러는데 사퇴하지 말라고 하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특수본 검사 그다음에 수사 특검 수사 다 끝날 때까지 대통령을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앞뒤가 맞는 말씀을 좀 하세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아니,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그럼 사퇴의 진정성을 이해를 해줘야죠. 그럼 왜 이해가 안 가요?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지역 국민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근데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퇴에 준할 만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본인이니까 아버님이 농지법 위반하셨고 주민등록법 위반했으니까 도덕적 기준이 제 생각에는 이것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직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케이 맞습니다. 당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라고 사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25명 다 사퇴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 가지고 민주당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퇴는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지키는 자기 정치가 윤석표 정치가 높은 수준의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을 자기는 스스로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은 그런 도덕적 기준을 지키지 않죠. 유죄 판결 받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실형 복역까지 다 하고 와서도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우기면서 4년 다 채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기는 본인은 민주당의 사퇴서를 수리해주든 해주지 않든 나는 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거에 왜 쇼라고 그럽니까? 저는 쇼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김근식 교수나 이쪽에서는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그게 왜 사퇴를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퇴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윤 의원은요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 가운데서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와 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김어준 씨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이번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정 아버님, 독립가게 이런 표현을 들으면 친정과 돈 문제가 상당히 분리되죠.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저는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싱글인데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합니까? 매우 계산된 기만적인 표현이다.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네, 지금 들으셨겠지만 방송인 김어준 씨는 윤 의원이 이제 와서 친정아버님, 독립가게라는 표현을 쓴다. 굉장히 계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 의원은 김어준 씨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김어준 씨가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이 농지와 관련돼서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인근 지역이 이제 매입할 당시가 이게 평당 25만 원 수준인데 지금 7월에는 평당 19만 8천 원에서 32만 7천 원 수준이다. 그리고 노컷뉴스 같은 데 보면 뭐 1.5배가 올랐다.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2배가 올랐다. 이런 주장은 있어요. 근데 김어준 씨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호가로 6배가 올랐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어마무시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지를 둬요, 항상. 이게 자기가 다 조사한 게 아니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호가 기준으로 뭐 30억 원 시세 차익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계산된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윤희숙 의원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언론 보도와 너무 차이가 나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희숙 의원 또래예요. 그리고 저희 부친도 윤희숙 의원 부친 또래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관행하던 언어 습관이 꼭 물어봐요, 여자들한테는. 친정아버지요, 시아버지요. 그럼 어떤 때는 결혼을 왜 안 했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저도 친정아버지라고 해요. 그럼 더 이상 안 묻거든요. 근데 아니면 자꾸 물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저렇게 표현하는 건 좀 예. 관행화된 언어, 우리가 이렇게 사회화된 언어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저렇게 그리고 저도 독립 가게를 형성해서 아버지도 잘 모르셔요, 저를. 그래서 네. 여기도 아마 전 결혼을 안 한 상태도 이렇고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또 지방에 지금 계시고 저 혼자 와 있으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데 예. 윤희숙 의원도 아마 이혼을 하고 독립 가게를 유지했겠죠. 호적도 따로 돼 있으니까 예. 사회생활을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저런 거 표현을 갖고 매우 계산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진짜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닌가. 근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표현 갖고 문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 제가 변호사님께서 감정이입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또 김어준 씨가 일단 팩트가 확실하지 않은 주장을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네, 또 놔두는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고요. 많은 MC, 앵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발언이 조금 전에 나왔지만 그 발언의 수위가 그렇게 심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했던 발언이 엄청나게 좀 센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앞에서 낄낄 음에 비아냥 이렇게 주장한 거는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데 왜 갑자기 김어준 씨가 마치 민주당 의원처럼 그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라디오 앵커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세종 바로 옆에 유성에 살고 있는데 네. 이 택지, 그러니까 이 토지만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제가 지금 당장 알아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확인된 걸로는 크게는 3배까지 올랐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한 20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근처에 3,300평 정도 봤을 때는 60억을 넘어가는 농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그리고 2018년도 홍보 자료를 보면요. 용도 변경 시에는 31배, 35배나 그러니까 35배나 뛴다 이런 홍보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팩트를 보고 좀 체크가 돼야 되는데 왜 정치 공세로 흘러가는지 마지막으로요. 지금 사퇴 발언까지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사퇴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윤희숙 의원이 먼저 사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도 왜 사퇴 발언을 하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똑똑한 사퇴 발언이었구나. 모든 본질이 흐려지고 왜 사퇴했는지 서로 정치 공세로 지금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퇴 발언이었다. 사퇴의 생각이 의도가 듭니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쪽에서는 책임을 지기 위한 사태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민주당 쪽이나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치판이 너무 파렴치해졌어요. 과거에 삼김시대 그리고 정치판이 그래도 좀 깨끗했을 때는 조그마한 누를 끼치고 조그마한 구설수에 몰라도요. 바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게 책임지는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순간 여든 야든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의 집권 세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파렴치와 모렴치가 판을 치면서 약 말씀드렸잖아요. 수사를 받아도 자기는 떳떳하다. 검찰이 자기를 기획수사한다. 기소가 되어도 나는 아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겠다. 유죄 판결이 나도 아니다.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도 나는 양심의 법정이 떳떳하다. 징역을 다 살고 나와도 독립투사인 마냥 탄압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파렴치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4년을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판에 윤희숙 표 정치를 윤희숙이 말했잖아요. 이게 내 정치다. 그건 뭐냐면 사라져버린 정치판의 염치와 체면과 책임에 대해서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는 떳떳하지만 수사를 다 받아보겠지만 알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누를 끼치는 것에 그조차도 자기는 책임을 지고 의원직이라는 그 갑옷을 벗어 던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이해를 못하냐면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파렴치가 너무 지배적이니까 파렴치를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듣도록 제발 좀 하고요. 정상화시킵시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쟁점을 좀 짚어야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무료 변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송두환 그 헌법재판관 출신의 송두환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지사랑 가까운 사람을 뭐 등용을 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30일 날 청문회를 하는데요. 이제 청문회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을 하니까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서울시 사건을 많이 하셨다. 그런 게 있고 또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이 있었어요.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죠. 근데 이 사건을 송두환 변호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경위로 하게 됐냐. 그리고 돈은 얼마 받았냐. 선임료는 물었더니 실제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닌데 이 지사가 연락이 와서 대법원 단계에서 참여해달라고 하고 돈은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이 불똥이 이재명 지사에게 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료 변론인데 이게 이제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이런 무형의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100만 원 이상. 그럼 뭐 이게 100만 원 이상일 건가 아닐 건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느냐 아니냐인데 사실 이제 송두환 변호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이 쭉 있잖아요. 자가 사건을 몇 건 했고 얼마 받았다. 서울시 사건이 가장 적게 받은 사건인데 한 건당 400만 원이 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사건은 뭐 몇천만 원, 1,000만 원대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사건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변호사님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 측 주장은 공직자지만 개인 사건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까? 청탁금지법 위반도요.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게 교수도 포함돼요. 기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3만 원 이상의 식사비만 받아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제자들한테 커피를 잘 못 먹어요. 제자들이 그 돈을 낼까 봐. 그게 어떻게 개인이니까 무슨 변호사비를 안 받았다고 도지사가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까? 자기가 그 공직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요. 교수든 기자든 도지사든 그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지법에 명한 그 액수 이상으로 무형의 그 향을 받잖아요.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선 개인 사정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인터뷰를 했던 것은 아니고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토론회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몇 초 단위로 뭐 이렇게 질문이 좀 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가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대해서 1위 후보로서 많은 부분을 국민께 알려야 되는데 그런 논쟁을 좀 끊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했던 것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캠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무료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을 쓰거나 법정 소송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 이건 뭐 많은 부분이 취재하시면 될 거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그럼 참여를 하게 됐냐 상고 이유서 아니면 상고 이유 보충서 그거를 그 이재명 후보 자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본인이 다 직접 작성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거기에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같이 이름을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사연에 되어 있을 때는 이름을 같이 동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동참했다.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무료 변론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서면도 쓰지 않고 뭐 보충서라든지 뭐 이렇게 이유서를 쓰신 것도 아닙니다. 뭐 소송에 제기한 것도 이 과정을 뭐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무료 변론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지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지지라는 건 변호사한테 있을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료 변론 자체가 제가 아니라는 변호사잖아요. 거죠. 제가 20몇 년 변호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무료 변론, 그러니까 제가 돈을 안 받고 이름만 얹어줬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을 같이 열심히 쓰지도 않고 법정에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세무신고 해야 돼요. 왜 무료로 했는지, 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료라고 신고를 했을 거예요. 송두환 변호사. 그러니까 수임료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무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무료 변론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률적 용어를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고요. 지금 변호사가 2018년부터 이 사건 관련해서 30명 이상이 변호사 이름이 쭉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 뭐 채 안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다 써서 하기는 힘드셨을 거고 이게 이제 불똥이 송
송두환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부터 30명 변호사 중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얼마를 받았을까? 이런 문제부터 해서 이 무료 변론 파장도 이 송두환 변호사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변호사들까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1심부터 30까지 소송 과정에서 재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집이요. 지금 현재 뭐 6억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공개 등록을 하다 보니까 4억이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 변론 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1심에서 3심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을 했다. 그 점이 좀 있다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수임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 변론이냐 아니냐라는 건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변호사 자체가 지지의 의미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수임료를 정확히 아예 안 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변론이라고 주장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이제 서류로 제출할 때 서면으로 제출할 때 그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송두환 변호사의 진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법무부 직원이요. 법무차관의 이 기자회견 화면을 위해서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받쳐든 장면,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어깨 아래로 이제 안 나오겠어요. 글쎄요, 이 법무차관을 위해서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든 저 부모 모습을 본 부모의 입장이 어떤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건 국민들이 보더라도 좋은 모습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비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왔고 또 네. 촬영하는 것 때문에 촬영하다 보니까는 옆에 있었는데 안 보이니 네. 뒤로 가라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여기가 신분제 사회도 아니고 동등한 인격체 사회인데 네. 자기 아무리 부하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이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무부 직원들이라면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계속 법무부 같은 경우 좀 의전과 관련해서 과잉 의전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많았다고 얘기한다면 내부에서 저도 거기에 대한 의전 매뉴얼을 바꾸든지의 방식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요거 좀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촬영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좀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무부의 오래된 의전의 과잉성과 그다음에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이런 분들이 결합된 것 같은데요. 저는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차관이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고 법무부도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저 무릎 꿇는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런 상황에 대해서. 진짜. 오래된 관행이라고 짚어주셨는데 해외에서는 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자 총리, 여왕도 직접 우산을 들거든요. 그래서 더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법무부 좀 문화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법무부가 이게 오래된 관행, 이런 관행이 있었는지 저는 이런 사진의 모습을 처음 봤고요. 저는 특이한 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랑 박범계 장관이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법무부 인사를 검찰 출신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공모제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그 문화를 들여와서 인권 중시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비검찰 출신을 중용을 해서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용구 전 법무실장, 전 법무부 차관이에요.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사직하셨죠. 그리고 이분이 강성구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한 법무실장 출신의 법무부 차관인데요. 판사 출신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들만 골라서 하는지 그 법무부가 오래된 관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권 중시하면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는 이런 거 쭉 보시대요. 이렇게 휴대폰도 주고 보고서도 주고 저분 저러고 있는 거 봤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 하고 본인이 우산 들고 있으시면 되지 않아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도 보니까 기자회견하면서도 자기가 우산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기자회견을 장관도 했는데 차관이 꼭 해야 돼요. 보도자료만 주고 해도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래서 전 이게 법무부의 오래된 관행이 아니라 이 정부
법무부의 책임이라는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 네,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교수님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옳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옳은 말씀이구나라고 동감을 하실 텐데 단 한 가지 지금 저 상황이 다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옳은 모습, 바른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박범계 전 장관까지 얘기하셨던 것은 여기는 뭐 시청자분들 아니면 국민께서도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범계 장관이 실제로 저 시기에 아프간 난민들이 입국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 그 입국자들한테 인형을 주기 위해서 기사 났지 않습니까? 법무부 직원들이 거기 있는 카메라 기자들한테 우리 장관 찍지 않으면 당신 쫓아낼 수 있다고 겁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무부에서 장관 차관이라고 하는 윗사람을 너무 극진히 모시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꼭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형조 판사, 형조 참판 아닙니까?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계속거라, 지났거라, 뭐 대감 나가신다 이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이제는 우리 문화에서 저런 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전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짧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전 문제는 아주 유명합니다. 기자분들께서도 아예 두 손을 고스란히 이렇게 잇고 하고 했던 부분이 많이 사실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의전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을 인정해야죠. 지금 저게 인정되니까 현실이잖아요. 변호사님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분간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